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주차, 연결해서 해보고요. 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신진 연구자니까, 연구자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우리가 스스로 했던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하고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되고요. 자기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연구 결과를 확산할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본인의 연구를 어떻게 자기 PR할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그게 이번 주 이제 찍고 있는 요 강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넘어가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논문을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기 점검한다는 거는 자신의 연구 역량 자체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이 순환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을 써보면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연구 역량과 글쓰기 능력의 시너지가 나와야 된다. 자, 반복적으로 개선된다. 이 과정을 돌아가긴 하는데, 그죠?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구성, 그리고 학술적 소통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연구 역량이 어디냐. 그리고 자, 단기, 중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실제 적용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과 발전을 한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구를 설계할 때, 연구 문제를 설정할 때, 문제 해결적으로 했는지, 공부를 충분히 하셨는지, 선행 연구를. 이 연구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 연구에서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하셨는지. 자, 이걸 통해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공부하시면 이론적 기반을 선정할 수 있고, 이론적이 뭔지, 어떤 게 본인 연구 분야에서 이론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부를 하셨으면 결론적으로 비슷한 연구와 우리 연구의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론적 또는 개념적인 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IRB, 연구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IRB가 승인이 되면 계획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연구 성과와 독창적 기여가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초록을 우리가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체크리스트처럼 그죠? 아, 내가 지금 이거 잘 됐냐 아니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 이해되시겠죠? 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을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데 그죠? 과정에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뭐고 효과적인 게 뭐였는지 노하우를 알 수 있고요. 결과 중심은 목표 대비 우리가 논문이 몇 편이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과정에 먼저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자기 성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해보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어려웠는지 어떠한 노하우를 얻었는지를 평가해 보셔야 돼요. 결과 같은 거는 열심히 하면 잘 따라오긴 하는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직 초기 연구 단계, 신진 연구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쓰기보다는 결론적으로 과정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전략과 액션 플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수립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마트라고 많이 쓰는데 이 스마트,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달성 가능한지, 관련이 있는지, 시간의 제한이 있는지, 이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요거 별표 칠게요. 요 원칙에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면 항상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 모니터링 단계를 스스로 셀프 모니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매일 해본다던가, 연구 방법론 관련된 이제 내용이나 서적, 그리고 논문을 읽어본다던가, 정기적으로 세미나나 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살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현재 상태를 진단할 때 1에서 5점 정도로 측정으로 평가를 해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점 만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갔거든. 내가 연구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연구 방법론을 내가 얼마만큼 잘 이해했는지, 학술적 글쓰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지가 있고 메타인지가 있거든요. 인지라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중요하죠. 메타인지가 무슨 말입니까? 메타인지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설명을 아주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스스로 인지를 해서 나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저 위에서 큰 개념에서 관망하는 식으로 관찰할 수 있어.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잘한다 또는 공부 점수가 좋다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인지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메타인지가 높은 분들이 연구를 잘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점이 있고 나의 강점이 있고 나의 약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강점은 더 강화시키고 약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동료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타인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학위 논문 그리고 또 논문을 써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구 결과를 확산할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죠? 논문만 써가지고 학술지에 올렸다. 끝.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본인이 연구했던 거를 본인 PR을 할 수 있을지 자기 홍보를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계,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외부 강연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 대중들한테 조금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계에서만 지식을 기여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연구 확산을 해야지만 네트워킹도 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영어로 글을 써야지만 국제적으로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발표 능력. 그리고 연구도 하지만 여러분 공대 학생들 특히 이제 이공계 이쪽 좀 약한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교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실험적 그리고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자체가 전문성이 충분하고 출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학생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교수가 됐을 때 이제 미래 학생들을 받을 거잖아요.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이거를 강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구자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교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수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더 어, 다다음 주 정도에 네, 한번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라는 직업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냐 하면 연구도 중요하죠. 근데 이 연구를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 지도도 잘해야 됩니다. 수업을 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지도교수한테 배웠듯이, 잘 배웠듯이, 여러분도 나중에 교수가 됐을 때 미래 후학들한테, 미래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학술지에 우리가 게재를 하고 학술대 발표하고 요즘에는 이제 SNS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디지털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 있는 제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 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러한 친구들은 페이스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해서 텍스트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줌 미팅을 합니다. 실시간 줌 미팅. 그러니까 시차가 맞으면 줌 미팅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거기 가서 대면으로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줌 미팅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메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교재 같은 것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단행본을 출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재들도 막 냈거든요. 그래서 예스24 가시고 제 이름 검색하시면 다양한 교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학술적으로 논문을 쓰는지 아니면 국내 대학원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 자체는 이공대나 공대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영어 학술지, 영어 논문을 잘 쓸 수 있을지 영화 보고서를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다른건 쓰고 저널도 내고 계속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그 다른 대학에 타 대학에 출강을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러한 영향들이 점점점 여러분이 하시면서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험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대중들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퍼블릭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어떻게 핵심 메시지를 탁 전달할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야 되고 자신의 연구 자료를 딱 1, 2분 만에 왜냐하면 학술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명함도 있지만 그 명함을 통해서 내가 1, 2분짜리 포트폴리오를 딱 얘기해서 그거를 딱 주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니즈에 맞으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언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는데 맨날 수업 시간에 어려운 얘기만 하고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애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가 쉽게 내 연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 저도 이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나 제가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준에 딱 맞춰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쫙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확산이라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학술지도 국제학술지가 있는지 국내인지 발표를 하는지 블로그를 쓰는지 실무 중심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을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보게 돼요. 자,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걸 얻었는지 미래 연구자로 신진 연구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스트레스 이런 것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죠? 영어로 된 학술 논문을 쓰면서 그런적으로 본인이 글로벌 학자, 글로벌 스칼라, 국제 학술자로서, 국제 연구자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네?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뭐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국제적인 기준이 뭘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 진로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자가 되겠다, 연구소에 가겠다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역량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제가 교사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에서 그죠? 교수님들 대상으로 또는 여러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제가 외부 출강을 나가서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다른 대학에 가서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문성을 확장하고 진로를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연구소나 대학이 아니라도 일반 기업에 갈 수도 있고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 취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논문을 쓰면서 취업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통, 리더십, 적응하는 이런 능력들은 꼭 논문만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프로젝트의 한 일부분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점점점 영향을 섞으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PM이 돼야 됩니다. PM이 프로젝트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서 실험실을 여러분이 실제로 운영하고 여러분이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고 또는 다른 팀원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팀워크와 협업,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학습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이 가능한 역량이라는 거는 연구 역량이 다른 역량에서도 어, 전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트랜스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 평생학습자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명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70에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이고 평생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정년퇴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계속해서 연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후학을 양성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트렌드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 AI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이제 미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우리가 T자 연관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한 분야만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다 학제 간에 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학제 간 융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교육으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지만, 영어 교육이지만, 교육공학적인 부분도 하고요. 교육공학.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것도 합니다. 여기에다 확장을 해서 영어 전공이면 보통 다문화, 다언어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주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해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융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융합을 해야지만 글로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석사, 박사를 통해서 유학 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이제 수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동료 교수님들 만나면서 얘기했던 거는 결론적으로 미래 사회는 한 가지만 잘하는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미래 사회에서는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한다. 이 멀티플레이어라는 개념은 융합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 결론적으로 한 분야만 깊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대라는 이공대라는 특징이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잘 살리되 주전공을 잘 살리되 인공지능이나 다른 분야에 융합도 해야 되고 영어로 글 쓸 수 있고 학술지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도 같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전문성을 확장하고 다른 분야에도 전이가 가능한 역량을 만들어야 되고 평생 학습의 개념으로 접근해줘야 되고 항상 성찰해야 된다. 자기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울 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비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거 1분 드릴 테니까 지금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연구자로서 어떻게 성장 로드맵을 짜야 되느냐? 여러분 단계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사를 심하고요.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레거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단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중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장기 보정의 목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식 창출해야 되는 책임이 확산을 하고요. 미래 세대, 결론적으로 후학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따라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연구자까지 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자, 요까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 제가 다 마무리를 짓고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자, 다음 주에 했던 내용을, 자,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을 미리 제가 또 연결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같이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네. 자, 요까지 연결해서 마저 좀 더 하겠습니다. 자, 학술적 영어 글쓰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그죠? 자, 기본적으로 격식과 어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쓰면 안 되고요. 비격식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냥 5 에세이다, 5 패러그래프 에세이다 부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연구 논문을 하는 거니까 연구 질문과 방법론, 결과, 논의, 결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학술적 글쓰기는 구조와 조직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증거 기반. 증거 기반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논증적으로 글을 쓴다면. 그죠? 자, 진실성 보장한다는 얘기는 APA, MLA, 시카고드 또는 IEEE든 여러분은 공대니까 이러한 인용과 참고 문헌을 반드시 숙달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다양한 학술 글쓰기 스타일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분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서술적으로 쓸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거기에 맞게 연구 주제나 문맥에 맞게 데이터 분석 방법에 맞게 연구 방법론에 맞게 다르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독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찰도 해야 되고 도구와 자원 제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영어 학습할 수 있는지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반드시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적용을 시켜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결론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평생학습과 전이 가능한 기술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인데 교육 연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합쳐서 혼합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이공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양적 연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연구 경험이 좀 쌓이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새롭게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질적 연구도 공부를 하셔서 혼합 연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혼합 연구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연구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은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인터뷰 관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발표를 좀 시켜요. 파일럿 테스트.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쓸 때 또는 연구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한 번에 모든 걸 원샷으로 데이터 모아서 수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고 뭔가 새로 해보는 거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가 나거나 에러가 나거나 미스가 납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항상 파일럿으로 먼저 시험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IRB를 승인을 받으면 파일럿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세요. 적은 표본이나 숫자를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본 테스트, 본 연구로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파일럿 테스트 하지 않으면 원샷으로 처음에 한 번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았는데 나중에 데이터가 유의미하지 않아. 데이터 날릴 수가 없죠. 통계를 조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본 연구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맨 처음 단계에서 처음으로 연구라는 걸 제대로 해본다고 할 때는 항상 파일럿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일럿 테스트 제가 강조하고 발표를 꽉 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고 어떻게 타당성 할 건지도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구 성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계대가 내 연구를 피하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자지만 교육자로서 윤리적 고려도 같이 좀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 결론적으로 넘어가서 네.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음, 리뷰어의 평가를 악플을 우리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설적 비판이 있으면 거기에 저응형이 있어야 되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멘탈 나가지 마시고요. 수정해서 다시 또 제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해도 되면 되니까. 그죠? 자, 개념을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선행연구 문헌 검토해서 연구지문 만들어서 IB 심사에서 연구 일정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 설계 방법론을 경험했으면 그죠? 철학적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방법론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그냥 방법이다. 철학이 들어가면 방법론이고 구체적인 실무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자, 네,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회에서 다시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